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의 문을 활짝 열어볼 텐데요. 네, 오늘 다룰 자료,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파헤칠 자료는 그 신명기 14장이라는 고대 기록물입니다. 아마 제목만 들으시면 이거 너무 낡은 종교적 율법이나 딱딱한 법전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를 단순히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가둬두면 텍스트가 품고 있는 놀라운 통찰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주 냉철한 사회학적, 인류학적 렌즈를 끼고 이 자료를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문서가 사실은 한 고대 공동체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치열하게 정의하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끌어안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이거든요. 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상상해봐야 해요. 거대한 제국들과 아주 강력한 이방 문화들 튼다구니에 있던 소규모 유목민족이자 초기 정착민이었으니까요. 언제 그 거대한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정체성이 사라질지 모르는 되게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 규칙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너희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걸 뽐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아주 절박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민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복지 사각지대 같은 이슈들의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생존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다. 확 와닿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을 보면 이 문서의 시작부터가 좀 독특합니다. 아주 강력한 장례 규칙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거든요. 누군가 죽었을 때 어떻게 애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금지 조항이죠. 네, 기록을 보면 누군가 죽어서 슬퍼할 때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콕 집어서 명시를 해놨어요. 솔직히 이 부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셨나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세상을 떠나면 격렬하게 슬퍼하는 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몸을 베거나 털을 미는 특정한 행동을 법으로까지 금지하면서 그 슬픔의 표현 방식을 통제하려 했을까요? 너무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는 것 같아서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억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순한 미용 목적이나 개인의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억제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 통제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대체 왜 그런 거죠? 2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해 지상 만민 중에서 구별된 백성, 즉 성민이라고 부르거든요. 당시 주변에 살던 가나안이나 이방 민족들은 장례식에서 아주 극단적인 의식을 치렀습니다. 극단적인 의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건가요? 누군가 죽으면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신의 동정을 얻어내려고 애도의 표시로 자기 몸에 칼을 대서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거나 털을 팍팍 미는 아주 자해적인 풍습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벤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군요. 진짜로 장례식장에서 자기 몸을 긋는 문화가 옆 동네에 널려 있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공포 앞에서 피를 흘려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던 건데 이 문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대하는 철학이 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선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장 취약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장례식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조차 주변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내라는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장치였던 거죠. 듣고 보니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저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말라는 뼈있는 메시지였네요. 자, 이렇게 장례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의 규칙을 살펴봤는데 매일 장례식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으로 넘어가야죠. 네, 텍스트는 곧바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바로 식탁으로 넘어갑니다. 3절부터 21절까지는 고대인들의 메뉴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정말 숨막힐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 유명한 식단 규례죠. 처음에 이 긴 금지 목록을 보시면 그 복잡함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진짜 그래요. 호기심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일단 육류 기준이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이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아주 깐깐한 예외 규정들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주 얄짤없습니다. 약대, 그러니까 낙타죠. 그리고 토끼, 사반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사반은 바위 틈에 사는 작고 철이 많은 오솔이나 마목 같은 포유류입니다. 얘네들은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져서 아웃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재미있죠? 네,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은 완벽하게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해서 아웃이죠. 심지어 이런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마는 건 당연하고 죽은 사체는 만지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게 엄격해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뱀장어나 메기 혹은 조개류나 갑각류 같은 생물은 싹 다 금지라는 거네요. 전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밥상에 올릴 수 없었죠. 조류의 경우는 금지 목록이 진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독수리, 솔개 같은 맹금류는 물론이고 타조, 갈매기, 올빼미, 심지어 박쥐, 학 등등 명시된 새들만 엄청납니다.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도 다 금지고요. 타조나 박쥐까지 명시된 걸 보면 당시 식재료로 쓰이던 날짐승 종류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다양했나 봐요. 그런데 이 길고 긴 금지 목록을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지된 새들의 대부분이 다른 동물의 사체를 파먹는 청소부 동물이나 육식새들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이 텍스트를 분석할 때 주목하는 지점인데요. 핏째 고기를 먹거나 썩은 사체를 먹는 동물을 식단에서 배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생명의 상징인 피와 죽음의 상징인 사체를 멀리하려는 세계관이 반영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고대식 위생관념이나 건강 다이어트 비법 같은 걸로만 치부해버리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축소 해석하면 곤란하죠.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복잡한 식단 규칙이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그 인지적 마찰,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지적 마찰이요? 밥 모를 때마다 머리를 써야 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고대인들도 하루에 두세 번은 밥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매 끼니 식탁에 오르는 고기를 보면서 잠깐, 이건 굽이 갈라졌나? 이 새는 금지 목록에 있는가? 멈춰서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 무언가를 입에 넣기 전에 무의식적인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언가를 먹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멈춰 세우고 검열하는 그 귀찮고 번거로운 행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막 먹어치우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 달리 우리는 철저한 기준에 따라 먹거리를 통제하는 공동체라는 것. 즉, 밥상머리에서 매일 나는 누구인가를 훈련하는 고도의 정체성 확립 장치였던 셈이죠. 오늘날 건강이나 윤리적 신념 때문에 비건 식단을 유지하거나 특정 식재료를 가리는 분들이 식사 때마다 자기 가치관을 재확인하는 거랑 메커니즘이 똑같네요. 매 끼니가 정체성 훈련의 시간이었다니 요리하는 사람은 진짜 피곤했겠지만 그 공동체의 결속력만큼은 대단했겠어요. 식탁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단 규칙의 마지막에 보면 아주 독특한 부가조항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말고 성환에 우거하는 객, 즉 외국인 나그네에게 주거나 이방인에게 팔려는 되게 실용적인 룰도 있고요. 버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룰이죠. 네, 근데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 그 다음이에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감성적인 금지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건 앞서 말한 굽이나 비늘 같은 생물학적 기준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이 구절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시적인 요리 레시피가 아니거든요. 그럼 대체 어떤 배경이 숨어 있는 건가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가나안 지역 이방인들 사이에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주술적 농경의식으로 실제로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는 퉁습이 있었습니다. 헐. 생명을 길러내야 할 그 어미의 젖을 도리어 새끼를 죽여서 요리하는 수단으로 썼다고요. 네, 아주 잔인하고 모순적인 주술행위였죠. 이 문서는 바로 그런 잔혹한 풍요 기원 의식을 콕 집어서 금지한 겁니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윤리적 선을 명확하게 그은 거죠. 이웃 나라의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주술 문화를 우리 공동체 안으로는 절대 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군요. 메뉴판조차 철저한 사회적, 이념적 방어선이었다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사소한 규칙들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몸의 상처와 매일의 식탁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정체성을 지켰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문서의 하이라이트이자 아마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워하실 만한 경제복지 시스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 현대인들에게도 참 익숙하면서도 꽤 무게감이 있는 주제죠. 맞아요. 보통 11조라고 하면 내가 번 소득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국가나 성소에 갖다 바치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세금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매년 토지의 소산,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가축에 처음 난 것을 가져가는데 이걸 어디 거대한 창고에 헌납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텍스트를 보면 택하신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금 내러 가서 대규모 바드비큐 파티를 하라는 거잖아요. 대규모 바비큐 파티, 제도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건 중앙의 수탈이나 착취제도가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국가적 지역 축제였던 것 아닙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1조는 누군가의 부를 빼앗아 쌓아두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 자신들이 얻은 풍요를 나누며 유대감을 다지는 거대한 축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의문이라면 혹시 거리에 대는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공동체는 농경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자기가 사는 동네가 그 택하신 곳, 즉 중앙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땠을까요? 수십 마리의 양떼와 무거운 곡식 자루를 싣고 사막과 거친 광야를 며칠씩 여행한다? 이건 고대 시대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류의 재앙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가다가 짐승들이 병들거나 곡식이 상하면 축제는커녕 손해만 막심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가 엄청나게 실용적이라는 걸 발견하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기가 막힌 환전 시스템이 등장하거든요. 거리가 너무 멀면 돈으로 바꾸라는 그 획기적인 대목이죠. 네, 그 풍부한 소산들을 짊어지고 개고생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동네에서 물건을 돈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자산을 현금화해서 가볍게 주머니에 넣고 여행을 떠나라는 거죠. 이거 진짜 수천 년 전 발상치고는 너무 세련된 거 아닙니까? 현대의 경제 관점에서도 놀라울 만큼 유연한 자산의 유동성을 허용한 접근입니다. 더 파격적인 건 도착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26절에 보면 챙겨간 그 돈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사라고 합니다. 소, 양, 포도주는 물론이고 심지어 텍스트에 독주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요. 발효된 강한 술까지 포함해서 원하는 걸 사서 가족들과 즐겁게 파티를 즐기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서에 이런 실생활 중심의 유연한 규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니 놀랍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깐깐한 통제보다는 백성들의 실생활과 편의를 우선시한 아주 인간적인 제도죠. 하지만 이는 이 심층 탐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과연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산을 현금화해서 멀리 여행도 떠나고 술과 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부유한 상태였을까요? 아, 뼈아픈 현실이네요. 어느 사회나 그렇듯 경제적으로 소외된 빈곤층이 반드시 존재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든 고대 농경사회든 공동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아주 치밀하게 28절과 29절에 매 3년마다 돌아오는 특별한 11조 시스템을 세팅해 둡니다. 아, 매년 하는 축제와는 별개로 3년에 한 번은 룰이 바뀌는 거군요. 네, 3년째가 되면 그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먼 중앙성소로 파티를 하러 가는 대신 자신이 사는 동네, 즉 각 성읍에 그 물자들을 저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을 대상을 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하죠. 첫째는 레위인, 둘째는 성중에 거주하는 객, 셋째는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나 고아, 과부는 가부장자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언급된 이 레위인은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이들이 구호 대상이 된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레위인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고 율법을 교육하거나 재판을 담당했던 일종의 고대 공무원 혹은 성직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독특한 법 구조상 레위인들에게는 토지, 즉 분깃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을 안 줬다는 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세대를 이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원천 차단되어 있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으로 땅을 가질 수 없게 막아놨으니 사회 전체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지 않고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아하,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없는 레위인, 타양살이하는 외국인, 그리고 경제적 능력이 전무했던 고아와 과부들이 그 3년차 11조의 수혜자가 된 거군요. 네, 이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도록 하라고 명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시혜적인 자선 행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가 마련한 완벽한 구조적 사회 안전망, 즉 소셜 세이프티 넷입니다. 축제로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의 재분배 기능까지 갖췄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취약계층을 먹여 살림으로써 극단적인 양극화를 막고 사회 전체가 공존하며 생존할 수 있도록 부를 주기적으로 볼리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이 로컬 구호 시스템은 진짜 큰 울림을 주네요. 아예 법과 시스템으로 약자들이 배부르게 먹을 권리를 보장해 준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분석이 현대의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세금 정책, 복지 논쟁을 대변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경제 모델을 고안했는지 그 통찰 자체를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텍스트를 인류의 오래된 지혜의 보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약자를 돌보는 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넘어서 그것이 곧 공동체 전체가 파멸을 면하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사회의 구조적 안정을 기가 막히게 연결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랑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이네요. 정리해보자면 신명기 14장은 결코 낡고 깐깐한 잔소리 모음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이방인처럼 자해하지 않는 애도 방식의 경계, 매일 식탁에서 정체성을 훈련했던 엄격한 식단, 그리고 11조 축제와 빈곤층 구제 시스템으로 작동했던 지갑의 규칙까지. 우리의 몸, 밥상, 지갑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영역을 통제했던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일상의 영역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위협 속에서도 결속력을 잃지 않고 타인을 돌볼 줄 아는 거대한 공동체를 빚어내려 했던 치밀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바로 그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고대 아시아, 중동의 생소한 규례들은 사실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비판적 사고의 도구를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비하고 원하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죠. 하지만 이 고대인들이 음식 재료 하나하나, 지갑의 흐름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선택하며 가치를 지켰듯이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일상에서 어떤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정말 가슴을 찌르는 묵직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무엇을 먹지 않는가, 그리고 나의 부를 누구와 나누는가를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고유한 공동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당신이 속한 현대사회나 조직 혹은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연결된 듯하지만 철저히 단절된 시대이기도 하죠. 네, 무한한 소비와 성장이 최고의 미덕이 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며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도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내 주변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만의 식탁과 지갑에 어떤 자발적인 경계와 규칙을 세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 어떤 윤리적 사회적 경계선도 다 지워진 채로 그저 무한한 소비가 이끄는 대로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질문이네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나 다음번 월급의 쓰임새를 고민하실 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당연했던 일상과 공동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자극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변을 향한 호기심 잃지 마시고
낡은 텍스트 속에서도 현재를 관통하는 숨겨진 의미들을 탐구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